네, 지금부터 2026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 컨소시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 최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수어 통역에는 최지영, 김기훈 수어 통역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그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과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그 일환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주최하는 경계를 넘어 건강을 잇다 경기도형 장애인 통합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를 주제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좀 상당히 더운데 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이제 여름으로 향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좀 안에서 시원한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건강을 잇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을 장애인 통합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로 만들겠다.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번 그 3월부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돌봄 통합 지원법의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서 지금 아마도 그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 행정 그다음에 여러 이제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보건 복지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 돌봄을 제대로 지역에서 실현할 것인가? 누구나 다 정말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그 건강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인 이유는 바로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의 장애인의 통합 돌봄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도 그 특히 경기도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가장 큰 지역입니다. 권역이고요. 경기도는 아주 복잡한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적한 또 시골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잘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국이 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늘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그런 책임감과 또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경기도에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각 그 영역에서 의료, 복지, 또 보건, 그 다음에 행정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발표하고 토론을 또 맡아주신 또 연자와 패널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뭐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논의들을 이 자리에서 풀어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주목하고 또 좋은 그런 내용을 잘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경기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권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제대로 통합 돌봄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재영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축사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의 유영철 국장님께서 급한 현안이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요. 오늘 축사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의 김남수 과장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주시고자 하셨는데 인수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통합돌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오늘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 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현장의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돌봄 수요의 복합화로 인해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보건,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 잘 확산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는 김남수 과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재활원 김동아 원장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장 김동아입니다.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 컨소시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경계를 넘어 건강을 잇다 경기도형 장애인 통합돌봄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많은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주제이고 이러한 협업을 위해서 오늘 많은 기관들이 또 모이시고 논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우리 사회에 드디어 이제 돌봄에 대해서 법이 생겼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사회가 책임을 지는 돌봄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이상 전부터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되어 왔지만 올해는 법이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을 한다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에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여러 의미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서비스 내지 관리가 지원이 될 때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열심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의료를 넘어서서 의료에서 복지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서서 병원에 오시는 장애인들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때로는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복지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같이 모이게 해서 이분이 어떻게 포괄적 의미의 건강한 삶을 사시게 할까? 단순한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게 할까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그 지역의 넓이나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규모나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인 것들을 하지는 못했으나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기초가 돼서 통합 돌봄이 법으로서 진행되는 이 시점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하나를 감당하면서 특히 장애인이란 주제에 있어서는 사실 노인과 또 달라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데 그래도 몇 년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좀 더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도출되기를 원하고 아시겠지만 세미나 한 번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많은 걸음걸음들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생각하고 같이 가주시면 좋겠고 또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이 대한민국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아 원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임현규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 건강과장 임영규입니다.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 컨소시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임재영 경기도 남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장애 친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등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보건의료 자원 같은 것들을 적절히 활용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기존의 노인 장애인 분들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분당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남부의 장애인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뿐만 아니고
장애인 의료 이용 편의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힘쓰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건강보건 중심 기관에서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 통합돌봄은 2018년부터 모델 검토를 하고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 좀 늦게 시작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통합돌봄이 더 빠르게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정책과 서비스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세미나에서 생산적인 논의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가 장애인 통합돌봄의 모범 사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그다음에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형규 과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전영태 병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전영태 원장님께서는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전영태입니다. 2026 경기도 장애인 통합돌봄 컨소시엄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와 복지, 지역사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의 필요성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관리와 재활, 복지, 주거, 돌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비스 체계는 분야별로 분절되어 있어 적시에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돌봄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하게 돕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 통합 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건강권과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과 현장의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일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의 유애정 센터장님이십니다. 유애정 센터장님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설계와 발전 과정에 오래도록 참여해 오신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이신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기요양과 의료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시고요. 통합돌봄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를 이끌고 계시죠. 오늘은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혜정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의 유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형 이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또 한 걸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국민건강보건단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통합돌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되면 10년 차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통합돌봄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아마 전공으로 밥 먹고 사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지난 선도사업, 시범사업 그리고 법안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오는 여러 과정들을 복지부의 근저리에서 좀 지켜보고 여러 평가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통합돌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장애인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거라 오늘 제 발제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통합돌봄이 앞으로 뭘 고민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뭘 우리가 경험을 해왔는지 그런 걸로 좀 여러분들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저의 발제 주제입니다. 제가 발제 시간이 20분이어가지고요. 아마 충분한 얘기를 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슬라이드를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집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 시간 흐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복지부에 처음 통합돌봄에 연락을 받았던 게 2017년 12월이었고요. 2018년 1월에 복지부가 그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제도화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제도적 틀에서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통합돌봄이 이제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많은 분 계시지만 대학원 논문 쓰시고 그 보고서 쓰시면 논문 쓰시면 항상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정책적 재원에 의료와 복지가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단위의 이런 지역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 저희가 늘 정책적 재원을 쓰는데요. 제가 9년간 해보면서 왜 그게 정책적 재원에 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20-30년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이 정책을 정말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끌고 나가도 정말 성공할까 말까 한 과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범사업을 겪어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6년 3월 법이 전국화가 되는 날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었고요. 그 과정에 복지부가 여러 번의 발표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됐던 선도 사업에서 이 그 장애인 대구 남구 그리고 대구 남구와 잠깐만요. 제가 잠깐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장애인 2개소가 들어와 제주시 대구 남구 2군데가 들어와서 장애인 선도 사업의 모델을 했고 사실 그 와중에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는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은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노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좀 분리해서 23년부터 시범사업을 다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2018년에 처음 시작했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결국엔 지역사회에 거주, 돌봄을 필요하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제가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 장애인 선도 사업을 할 때 이 장애계와의 토론에서 늘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우리는 돌봄 대상자가 아니다. 돌봄이 핵심이 아니라 우린 자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도 사업에서 돌봄을 핵심 과제로 띄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상자별로 사실은 좀 더 이 서비스 메뉴판이나 이런 걸
다양화해야 되고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운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서 같이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좀 했었었고 특히 4년간의 이제 선도 사업에서는 이 통합돌봄이 어떻게 좀 개념 정리가 되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좀 성과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4년 동안의 시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의료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방문 진료라고 하는 것도 거의 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통합돌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복지 서비스 더 주자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냐. 결국엔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라고 하는 이 연계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다 보니 23년 7월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명칭이 이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다 보니 복지계에서는 또 이게 의료를 위한 법이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또 논의의 지점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가장 명확했던 거는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를 채우자. 특히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역의 돌봄 체계와 연동시키자라고 하는 좀 취지가 있었고 12개 지역을 시작으로 했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 사실상 그동안의 통합돌봄을 사실 우리가 어쨌든 의료 돌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면 12개 지역만이라도 조금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마침 22년 10월에 장교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이 되면서 조금씩 지역마다 한 개소라도 방문의료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이제 성과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24년 3월에 이 돌봄 통합 지원법이 사실은 이제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역 단위의 의료와 돌봄의 연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부족한 서비스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노인, 장애인 등등의 대상자에 맞춰서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본격적인 준비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갖고 있었던 대상자의 노인 중심으로 했던 시범 사업이 법이 들어오면서 장애인까지 확대가 되게 됐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계들이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지금 누리는 곳에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과제가 전면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고 계신 관심을 갖고 계신 통합돌봄이 26년 3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돌봄이 필요해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구라도 대도시에 살든 농어촌 지역에 살든 돌봄이 필요해도 내 집에 있겠다라고 하면 내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활이 가능한 대한민국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책 목표 그 정책 추진 과제를 갖고 여러 가지의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제정 이후에 이제 복지부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법안 제정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제 올해 전담 공무원 해서 5,394명을 확충을 했고 물론 이 인력들이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신규 인력도 확충하고 사업비도 일정 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들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역시 이런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지역 내에서의 전담부서를 운영을 하고 실행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 결국에 내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내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식 변화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지자체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역마다 사실은 성숙 정도도 다르고 왜냐하면 선도사업, 시범사업 때 거쳐왔던 지자체와 26년 3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 이미 10년에 가까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표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특히 지체 내병변 중에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그 외 대상자로 지금 어쨌든 사업 지침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특히 돌봄이 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역마다 이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고령 장애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국가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공적 제도권 내의 서비스 플러스 이 통합돌봄을 위해서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지금 일부 제공되고 있는 예산에 근거한 지역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공적 제도권의 서비스와 지역 특화 서비스가 같이 메뉴판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부터 요양, 생활지원, 주거까지 해서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내용들이 지자체의 서비스 메뉴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본사업 준비를 하면서 그 통합돌봄 누리집이라고 해서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신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지자체별로 사업의 메뉴판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통합돌봄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지자체랑 타 지자체가 어떻게 공통적인 걸 하고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국가 서비스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제 방문 의료 지원 사업, 특히 이제 지금 장교양 재택의료센터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체계인데 일반 개원이들은 사실 1인 의원이다 보니까 개원이다 체계다 보니까 결국엔 간호사, 사회복사를 같이 배치하기가 힘들어서 이 간호사와 사회복사를 공공해서 이 지원을 하고 의사들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방문의료 지원 사업을 좀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는데요. 약 한 7년간의 시범 사업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그룹이 바로 퇴원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의료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인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결국엔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가족의 온전히 돌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이 통합돌봄 체계에 들어와서 2,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장병 등급에 들어가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이 퇴원 환자에 대한 이 비어있던 이 돌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 보고서를 보면 퇴원 환자가 특히 건강보험 비용이 압도적으로 줍니다. 감소하고 요양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불필요한 의료를 줄이고 돌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도 역시 이 병원에서 지자체로 연계하는 이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그 퇴원 환자 공적으로 해왔던 그 사업 외에 해당 관내 지역 내에서의 병원들하고 MOU를 체계를 해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퇴원할 때 지자체로 연계를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일상생활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지역 특화 서비스로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군구 본청이 총괄을 하고요. 읍면동안 보건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등이 지원을 하면서 민간기관이 결합하는 협업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요양 돌봄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같으면 결국엔 의료 돌봄의 종합적 필요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직종 협업에 기반한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과정이 기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이 기존에 종합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의료적 필요도를 같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 절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3월 27일 시행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지역에서는
준비 과정에 있는 지역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당선인들께서 이제 새로운 판을 짜실 때 이 통합돌봄을 어떻게 설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이 좀 더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금 고충들은 여전히 인력이 들어오고 통합돌봄이 전국화가 되고 법이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단체장님과 조직부서, 특히 인력을 배치해줘야 되는 조직부서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5,000여 명의 이제 어쨌든 인력이 확보가 됐지만 아직 신규 채용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시범 사업이 거의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시는 이 심포지움도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좀 지역들에게 여러 가지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노인을 주로 하면서 장애인이 같이 들어왔을 때 전달 체계나 준비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습니다. 더불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애 말기까지 집에 계셔야 되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시범 사업에서 보면 평균 7개월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가 예산 부족과 함께 같이 계속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돌봄과 미래라던가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공동 성명을 내시고 예산 확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제 국가 서비스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 특화 서비스의 예산의 파이를 늘려야 되는 부분 결국 이 두 가지의 작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서비스의 원활한 확대가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있습니다.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전문기관들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통합판정조사라던가 또는 종합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인력이 원만하게 배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이 사업 설계를 본청의 거의 복지부서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보건소가 어쨌든 협업 파트너지만 조금 이렇게 어쨌든 같이 협업 파트너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 웨이트가 본청에 깔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복지직이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려워하는 게 보건의료입니다. 대체 보건의료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야 돼? 병원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업해야 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목말라하는 갈증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기존에 우리가 공적 제도권의 서비스와 사업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횡으로 엮는 이 조정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각각의 제도들하고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월 5일 날 복지부가 이제 본사업을 앞두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자료를 보시면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의료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내리고 그 핵심 주제들을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거냐, 기존 서비스나 제도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기존의 서비스는 어떻게 재구조화를 해서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맞춰서 가게 할 거냐? 그리고 없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확대할 거냐? 네 번째는 가장 지금 대한민국이 229개 지자체를 하다 보니 서울시와 해남구는 지역적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운영체계도 어떻게 고도화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통합돌봄은 이제 의료돌봄의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메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역 내에서도 이 대상자를 바라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통합돌봄의 운영체계의 정착 속도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통합돌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대상자
대상자 기준을 적용을 하되 돌봄의 필요도를 보고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핵심, 잠재 요 그룹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와 있고 이제 일부 장애인 몇 개 지역들이 이제 조금 시작한 타임이고요.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전 국민 돌봄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하게 되면 결국엔 지역사회에서 중장년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돌봄이 필요했을 때 갑자기 돌봄이 필요했을 때 이 통합 돌봄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게 확대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7년간의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뭐랄까요 손에 쥐었던 결과는 결국에 한 사람이 집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하루라도 더 집에 있으려면 어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장병보험제도가 돌아가고 있지만 가장 빈틈이 야간과 주말 돌봄이 완전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은 기존의 국가 서비스의 보장성이 부족하다 보니 여전히 지역에서는 생활 지원과 관련한 욕구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이 지역의 특성을 갖고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키워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현 제도권 내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의 방향성에 맞춰서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나눠서 목적을 두고 지금의 전반적인 지역 내 돌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이혜진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이따가 뭐 이런 재택의료나 이런 얘기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이 만성기 또는 지역의료 체계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 태어난 자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욕구 가장 시범사업 때 필요로 했던 서비스가 식사 지원이었습니다. 그 식사 지원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속 가능하게 이 부분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의 메뉴판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전 통합돌봄을 한 20-30년 과제로 끌고 간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한순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22분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국가돌봄 서비스로는 국가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안심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화를 하면 돌봄 인력이 와주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단위로 단체장님의 여러 가지의 의지로 지역 단위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가 보이시죠? 청량군의 12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1층이 복지관이고 2층이 재택의료센터와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3층부터 10층까지가 어르신 댁입니다. 그리고 청량군의 통합돌봄과가 이 주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청량군의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청량군은 이 주택을 중심으로 이 돌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덕구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건강관리와 돌봄 식사가 결합된 복지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건강돌봄학교, 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지역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사례들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서 필요한 지역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준비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격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 격차는 한 세 가지 차원입니다. 단체장님의 리더십의 차이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단체장님이 통합돌봄에 관심 있는 지역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이제 추미애 지사님이 되실 텐데 추미애 지사님이 어떤 속도로 통합돌봄을 밀어붙일까에 따라서 경기도의 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사례들은 들여다보면 단체장님의 의지, 그 담당 부서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그리고 그 지역을 바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통합돌봄을 잘하는 지자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민간 협력을 잘했던 지자체가 통합돌봄도 잘합니다. 결국에는 공공이 민간을 어떻게 신뢰하고 민간이 공공을 얼마나 신뢰해서 두 이 주체가 함께 결합할 수 있느냐, 그 기반이 만들어낸 지자체가 통합돌봄도 빨리 깔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역 간의 의료돌봄의 인프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충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별의 운영 체계의 경험의 차이, 그리고 사실 이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순환보직 운영으로 인한 운영 편차, 앞사람이 딱 만들어 놓고 가면 후임이 왔는데 멈추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돌봄의 인프라는 저는 일정 부분 공공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 공급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3년, 5년, 10년 단위로 인프라 계획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마침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실태조사 안에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CBR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수요도 저희가 지금 같이 뽑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지역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이게 조금 뭐랄까요, 공급 계획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이런 필수 서비스의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 제도적인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운영체계 고도화입니다.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 지자체의 기획과 실행 동력 확보, 전문기관의 전문적 지원, 공공과 민간기관의 긴밀한 협업, 이 4개의 축이 작동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 4가지의 축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그럼 장애인 통합돌봄도 역시 이 4가지의 축을 두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 변화에 적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소 일이 늘어날지언정 이게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결국엔 저는 통합돌봄이 가는데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고 지역이 변화되어야지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는 사실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조금 출발이 노인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늦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통합돌봄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게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공통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돌봄이 필요해도 내가 내 커뮤니티, 내 집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우리 지역사회가 그걸 어떻게 안을 것이냐,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그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추진 요소들을 고려하시면서 경기도형의 모델을 만드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신 유혜정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신용일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용일 센터장님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뇌신경재활과 인지재활, 뇌신경 조절 기반 첨단 재활 치료의 권위자이신데요. 또한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보건, 의료, 또 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 장애인의 건강권이 지역 안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의 준비와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혜정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좀 줄긴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 관점에서 우리 통합돌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 맞대고 전문가들이 잘 생각하면은 뭐든지 되는데 머리 맞대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통합돌봄에 아까
유해정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은 2017년에 아마 그때 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장애인 그걸로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아까 청양인가 진천의 그 모델을 보니까 마침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실장님도 계셨고 그랬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때문에 타부처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차관급들이. 그래서 이제 LH공사 같은 게 들어와서 저는 아파트 짓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양산에 있는데 옆에 김해가 LH공사하고 함께 저렇게 주거형 그 통합돌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와 지금은 추진 면에서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몸으로 때워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은 저는 약간 비판적 시각을 좀 가지고 장애인이 소외됐기 때문에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노인에 편중돼 있습니다. 장애인은 약간 배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합지원 서비스 확충하고 서비스 간 연계 강화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시점, 고민해야 할 것은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이런 사람들,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이 통합돌봄의 시작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경우예요.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걸 한다는 게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는 그나마 좀 부자 동네인데 제가 사는 경상남도는 잘 사는 데는 그나마 조금 살고 안 그런 데는 되게 못 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요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많이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아는데 어쨌든 대상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서는 245만 명이 아마 통합 돌봄의 대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 통합 돌봄의 대상자에 대한 추계가 모호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충 이렇게 막 이거 KBS 방송에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숫자 65세 이하에서 심한 장애인 이제 지체와 뇌병변만 하는 것도 넌센스잖아요. 심한 장애인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심한 장애인이 아닌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혼자서 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문구에 해놓으면은 현장에서는 그걸 못 한다는 우리는 이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부 사업이 대충 하니까 319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태어나는 환자들 예비 장애인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제가 꽂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5.1%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우리 자랑하는데 5.1%는요. 우리 5.1%인 나라 없는 것 같아요. OECD 국가의 장애인 숫자가 평균 15에서 16%라고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5.1% 263명 여기다 못 박아놓고 263명에서 올해 3,000명 줄었네. 어유 뭐 잘했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넌센스죠.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통합돌봄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서 통합돌봄이 장애인을 포함해서 예비장애인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들에서 골절이 돼가지고 장애인은 나중에 안 되지만은 처음에 집에 가서 못하는 사람들을 통합돌봄 대상자에 넣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범주를 늘리는 일을 이번에 한 것 같아요. 이걸 밀어붙여서 장애인의 범주를 다르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이 ICF의 프레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를 질병 단위로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WHO에서는 이렇게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라고 해서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기능을 보고 활동을 보고 어떤 참여도를 보고 그 사람이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탈 팩터, 퍼스널 팩터. 그래서 장애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내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할 때 이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해요. 저는 경기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고 좋아요. 너무 잘하고.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인바이러먼탈 팩터와 퍼스널 팩터, 이 ICF 체크리스트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날씨도 나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팩터. 이 체크리스트는 WHO 들어가면 엄청 자세히 나왔거든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특히 장애인을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이제 뭐 이런 얘기는 뭐 안 할게요.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건강 형평성 문제가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시작하는 그런 대로 경제적 문제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된 2000년부터는 이게 부쩍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다. 건강하지도 않다. 건강 수명이 짧다 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논문에 그것이 2000년부터 이렇게 부쩍 오른다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공평하지 않아요. 건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것은 2026년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동아일보에 이제 여기서 보고한 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보통 한 70세 정도 돼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약 83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3살, 13년 동안은 골골하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통합 돌봄의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소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가 8.4세예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건강 수명 자체가 64.3세예요. 20년간 골골하게 사는 거죠. 통합 돌봄의 대상을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이 필드에서 정말 내가 대상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량적 질적 정성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카운팅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하기 쉬운 사람, 그 다음에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선택하면은 대부분은 상위 20%입니다. 신청한다는 말 속에부터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어려운 사람은 신청도 할 줄 몰라요. 신청하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지. 이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들여다보면은 통합 돌봄은 진짜 사회 약자를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장애인을 보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회 연구에 2022년에 나온 거 보니까요. 비장애인 전체 포함한 거죠. 우리 국민 전체고 장애인, 디세이블드, 그 다음에 이건 발달장애 이쪽은 더 힘듭니다.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이쪽은 13년이지만 이쪽은 거좀 22년인가요? 22년이네. 22년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 차이가 장애인은 훨씬 더 심한데 장애인 여기다가 소득 수준 상위와 하위를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아까보다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이번 통합 돌봄 사업법에 장애인이 배제됐다는 건 이미 장애인은 다 하고 이미 다 돼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 있었어요. 이거 장애인 우리 종합 계획에 이미. 그런데 실천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통합 돌봄 하니까 막 이런 표에다 넣어놔요.
근데 좀 어렵죠. 제가 부산인데 원래 전라도에서 공부해서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 표도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뭔가 딱 틀에 짜여서 통합돌봄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이 프레임대로 안 갑니다. 절대 저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만이 이런 틀에 없더라도 그걸 발굴하고 그것을 해당 당사자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야만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아까 한 얘기니까 지나갈게요. 이것도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막 헷갈리죠. 본 거 또 보는 것 같고. 자, 이제 보건의료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불편한 장애인 주치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방문 진료하고 방문 재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창피하지만 요즘 좀 개선되고 있고요. 이것을 잘 주치의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입니다. 지장보 우리 임정 센터장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뭐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죠. 근데 이제 방문 재활도 같은 개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고요. 지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중앙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장한테 여쭈었어요. 지금 장애인 건강주치 등록이 대충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2024년 자료인데 이때 765명이었거든요. 지금 한 1,400명 정도 된다네요. 근데 이 1,400명 중에서도 또 탈퇴를 한답니다. 있는 병원에서.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한 700명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과주치의는 훨씬 많습니다. 치과주치의는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혜택을 보는 장애인도 요때 5,600명이기 때문에 약 15,000명 정도 이게 막 청구 건수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걸 하는 데가 서울 경기도예요. 지방 거짓없어요. 이게 아까 지역적 편차도 이게 되게 심각할 건데 정말로 이게 답답합니다. 어떻게 시범 사업을 4단계로 하는 걸 모르겠어요. 4단계 시범 사업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쭉 뭐 해보니까 제일 했던 것이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가 제일 서비스 이용 건수가 높았다.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장애인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가갈 수 있는가 묘책 없어요. 제가 하는 데에서는 더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경기도는 제가 항상 보고 있으면은 부러울 정도로 단단하고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걸 봐도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델이 전국의 표준 모델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게 수원같이 잘 사는 동네 말고 저쪽에 이제 또 약간 못 사는 동네의 모델 이런 것들이 지방의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부터 아마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장애인 체육이나 이런 거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 하면은 막 보건소 여기 보건소 분들 나와 있지만 머리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도 머리가 아픈데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란 이 말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통합돌봄에서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보건의료 행위 그 자체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될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니까 보시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내가 막 보건소에 있는데 이거 하면은 통합돌봄 하면 CBR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나한테 오면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데 빨리 부서 옮겨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그리고 뭐 우리 저기 이명규 과장이 오셨는데 인력 더 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체계가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짜 있는데 나중에 우리 제가 보면 항상 멋있게
부럽게 잘하시는 고진영 실장님을 부원장님이신가 거기 보면서 이걸 정말 잘하시는데 이게 너무 잘 짜있는데 생각보다 필드에서는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잘 알겠지만은 이게 상하위 차에도 아니고 이게 수평 조직도 아니고 수직 조직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장보라는 명칭을 제가 장명했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장보살 지장보.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일부이고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다 오셨지만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처음 설계할 때 그 설계 보고서에 직접적 서비스는 5% 이내로 하라고까지 애써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지장보는 그거 하는 조직이 아닌데 자꾸 장애인분들은 지장보가 하는 일이 없다. 쟤들 뭐 하는 애야. 복지부도 국장님 바뀔 때마다 국장님이 항상 물으는데 얘들은 뭐 하는 조직이야. 이거 안 하고 뭐 해. 이 말 하십니다. 서비스 제공자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터냐 네트워커냐 컨트롤러냐 이 세 개를 다 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조직이 지장보입니다. 근데 경기도 이 큰 광범위한 조직을 몇 명이서 저걸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전략적으로 통합 돌봄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조직을 이끄는 공무원 이제 있으니까 통합 지원 회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 통합 지원 회의에 반드시 저는 지장보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애인이 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통합 지원 회의가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 회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장보가 안 들어가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통합 지원 회의에서 약간 니글렉트 무시된단 말이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꼭 좀 해주십시오. 통합 지원 회의에 보건소 이런 데 다 참여할 때 전문의가 들어가면 좋은데 임재영 센터장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장보 여기 팀장님이 가셔도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이 자리에서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해야만이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요거 하나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 급성기, 아급성기 치료 후에 전달 체계 연계 지원은 이미 정부에서도 수가를 추구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잘 안 하면은 의료기관 평가에도 아마 반영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지장보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매개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장보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장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전부 다 연계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귀를 할 때도 아까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해서 예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그 혜택을 받게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지장보 숫자가 없어서 어렵죠. 여기도 아까 뭐 이런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하는 거에 통합 돌봄 지원센터하고도 예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의미가 없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이제 가끔 다른 데서도 강의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 돌봄 대상자는 한 번 들어가면은 아까 7개월 서비스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빼는 거예요. 왜? 이미 점유하고 계속 있으면 다음이 못 되니까. 통합 돌봄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걸 해야 된다고요. 아마 우리 임재영 센터장께서 아르파 사업하면서 노세 쪽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비장애인들한테 하는 이게 부산형 모델이에요. 옛날에 공공실 국장 했던 윤태호 교수가 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마을 건강센터와 함께 건강업 사업을 하는 거에 지장보가 장애인 중에서 왜 장애인 중에 심한 장애인만 통합 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게 넌센스라고 아까 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면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여기 통합돌봄 대상자율, 이게 제가 만든 시기예요. 이 대상자율에 이걸 줄이는 것이 예방을 해서 통합돌봄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사회경제적 버든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교육,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 리더 양성, 그 리더는 장애인이면 더 좋아요. 동료 리더가 있으면은 훨씬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요. 비장애인이 하는 것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걸 뿌려줘야 하는, 이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에서 하는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건강마을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이제 이론 실습하고 이걸 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하는, 이 교육하고 하는 것을 지역에 있는 지역 재활 의료 기관들이 참여를 했어요. 부산에서는 이제 저희 양쪽 부산대하고 양산 부산대병원하고 부산에 있는 지역장애인 재활 의료 기관 회복기 병원들에서 이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1년 2년 했는데 조금 뭔가 보이니까 이제 전재수 지사가 그 사람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딱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 이게 통합 돌봄에서 중요한 부산형 모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사 지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이제 직접적 지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그런 걸 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하면은 훨씬 잘하지 않을까. 이제 노세 아르파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지역 완결형으로 가자는 거죠. 이 지역이 막 경기도 크게 볼 필요 없고 수원의 팔달구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 단위로 그 단위에서의 이런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기반의 주민주도로 해서 통합 돌봄의 어떤 예방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통합 돌봄의 추진 민간 어떤 단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괜히 뭐 보건소나 뭐 이런데 보건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막 태클 걸지 말고 막 법이 어떻고 안전이 어쩌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통합 돌봄 성공하려면 방법 없어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귀찮다고. 하기 싫으면 가만히만 있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역 완결형, 자립형 건강공동체의 개념이 통합 돌봄의 기본인데, 장애인에서 이걸 해보는 것을 지장보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거기에 코디네이터, 간사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지장보의 역할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참나. 이명규 과장이 힘들겠네. 지장보 지금 6명 일해요. 6명이 경기도 남부면 한 1,000만 되죠. 1,000만 돼요? 1,000만이죠. 1,000만. 아이고 이거 진짜 어렵죠. 기재부는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지역적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해요. 생각보다. 경기도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모델이 잘 세팅돼서 파급되기를 바라고, 우리 지장보에 있는, 전 지장보를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인력들이 이런 전문성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도 궁금해요. 그냥 뭐 조금 있으면은 또 직장 바꿔야 되고, 뭐 일부 다른 지역의 지장보는 2년 단위로 이제 퇴사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무기 계약직이 될까봐. 이런 것들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은 복지부가 해결해 줘야 돼. 고용 안정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고용이 안정되면 질 좋은 사람이 와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 돌봄에서 제일 이제 저희가 지장보가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다른 기관과 수평과 수직 관계가 아닌 이 기관에서 컨트롤러라고 제가 아까 그런 영어로 썼지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것은 서로 머리 하는 것뿐이 없어. 이제 머리 대고 아까 있다고 했는데 머리를 댄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삶의 복귀 중심으로 이 전환이 되는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는 장애인의 의료와 돌봄 계획의 설계 및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평등과 공평에 대한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공평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수준, 뭐 학력 수준 이런 거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취약한 사람에게 더 해줘야 되고 장애인은 더 취약하니까 더 해줘도 돼요. 장애인한테는 이렇게 높여줘야 돼. 이렇게. 그래도 볼까 말까 하다고요. 공평한 이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 장애인의 통합돌봄은 성공할 수가 없고요. 이것에 조금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뭐 알지도 못하니까 너무 이렇게 말해봤자 그렇고 한데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신 신용일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의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임재영 센터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노화에 따른 근감소증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외의 대표적인 권위자이신데요. 현재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으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럼 토의에 함께해 주실 6분의 패널 토의자는 임재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늦게 시작했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도 가셔야 되고 요 앞에 광교 여기 호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6분의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패널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한 7분 정도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합니다. 제가 6분의 패널 분들을 말씀을 청하면서 그때그때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재활원 김동환 원장님께 부탁드릴 텐데요. 김동환 원장님은 지금까지 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장애 건강보험관리 사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립재활원은 이제 재활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중앙 기구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 관련된 것도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재활원 김동아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서 좋은 행사를 만드신 거를 초청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좀 자료도 찾아보고 또 오늘 발표도 자료를 미리 보내주셔서 열심히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이제 한 9년, 10년 동안 했던 것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인지라를 포함한 이제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건강관리 또는 재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서 열심히 봤었는데 법이 시작이 되어서 어쨌든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아마 이제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한 5단계 정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갔거든요. 대상자의 단계적인 확대. 이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신 우리 신용일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까지 돌봄적 대상자의 예방적 건강관리. 그래서 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이고 좁게 얘기를 해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아마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예산과 경험에 따라서 지역마다 이제 우선 대상자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지금 중증, 그 중에서도 지체 뇌병변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뭐 장애 유형은 어떻게 확대해야 돼? 중증도는 어떻게 확대해야 돼?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신 거가 기존 서비스 제도 간 연계 및 재구조화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깊이 와닿았던 부분인데,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국가적으로 했어요. 또 시범사업을 하시던 시범사업 지역 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제가 어떤 때는 자문 요청을 받고 어떤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의견을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기도 하고 이런 류의 세미나나 이제 모임들에 같이 가기도 참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았던 것들은 이 현재의 단계에서 일단 시작은 이 두 번째 단계 기존 서비스 제도 간의 연계와 재구조화를 하는 것을 출발로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인프라들끼리 아까 이제 잠깐 발표 중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협력했나 이 협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협력 경험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이 사실 뒤에 나오면 지역 간 격차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지역 간 격차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격차는 서울시와 강원도의 격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원도 안에서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서울시 안에서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돌봄은 현재 국가가 그려준 통합돌봄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굴러가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촘촘히 다가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큰 단위당 하나이다 보면 그게 대표적인 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인데 광역시도 단위로 그림이 그려지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가가기 좀 어려운 그림이다 라는 그 지역 일부는 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가는 데는 당연히 취약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지자체 단위로 통합돌봄을 하는 걸 그렸는데 그렇게 할 때 아마 담당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복지관이 있는데 없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센터들은 점차 생기겠지만 의료기관이 있는데 없는데 종합병원이 있는데 없는데 재활병원이 있는데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온 우리 주치 같은 경우도 주치의가 많은데 없는데 그리고 주치의가 그 지역 안에서도 위치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주치의의 전문성이 또 차이가 납니다. 즉 일반 건강 주치의냐 주장의 주치의냐 어떤 진료 과목을 전공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진료를 하시는 내가 저 장애인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틀리고 주치의가 된 다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한계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연계 협력하는 모델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그거를 이제 지금 사실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로 갔을 때에는 결국 지자체가 이제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론 이제 장애인의 건강보건에 관해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들이 그 지역의 인프라들을 파악해 놓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현재. 그거를 뭐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한꺼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장보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걸 왜 사이트에다 크게는 못 내놓냐면 신뢰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예산과 인력이 풍부하여서 이것들을 계속 조사를 하고 변화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오픈할 수 있는 자료이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도로 6명이 커버를 하시는데 실시간 업데이트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니까 업무를 위한 자료로, 왜냐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대국민 오픈은 못하고 있으나 이제 각각의 인프라들에서 요청을 하실 때에는 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잘 연계만 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그걸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9년, 10년 중앙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장을 하면서 보건소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 지장보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등, 회복기 병원 등등의 이제 인프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바깥쪽까지 발을 뻗는 업무를 하시는 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도 우리 지장보 선생님들은 태생이, 아까 우리 신용일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처음 지장보 지정 받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라고 사실은 거의 반 강요를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특히 병원급들 또는 이제 보건소도 어느 정도는 하시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바깥으로 연계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연계를 하도록 저희가 구조는 만들고 있으나 내부 업무를 하는 것보다 품도 많이 들고 또 실패할 확률도 높고 또 정말 성공을 했는지 팔로우업 하는데도 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게 재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연계 협력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자꾸 끌어모아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같이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회의 한 개만 놓고 볼 때는 왜 하는지 모르나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연계협력으로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지자체 단위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좀 쌓이고 실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있고 뭐는 안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뭐가 없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재활원의 예를 들면 강북구가 제일 먼저 뭐를 같이 하자고 하셨지만 저희가 강북구 소재니까 옆에 있는 구의 대상자들도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오셔서 의료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으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야? 사실 그걸 우리 지역 안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 안에서만 구성하라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성을 하시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규 서비스는 뭐가 필요해? 당연히 필요한 구멍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계의 고도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이런 대민 서비스들이,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분들, 본인이 막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닌 구조인 경우에는 사실 구조가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인들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있어도 뭘 해주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오는 게 어려우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가 좀 분당에 있으시잖아요. 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또 오기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가 서울로 가기는 편해도 그 옆에 지역